김종인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2차 탄핵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집권 여당이 장악한 21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라 독재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할 방법은 없는지 잠시 후 살펴봅니다. 문재인의 공소처가 어떻게 독재와 연결이 되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도록 제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쉽게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테지만 말입니다. 문재인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거론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깎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신을 이을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신을 뜻하는 건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진짜 뉴스와 함께 따뜻한 수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뉴스를 듣다 보면 열불이 터져서 훈훈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그동안 한담한다 말이 많았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어제 있었습니다. 사과에 상대되는 말은 용서이고 용서받으려면 감동이 있어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에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청자분들 중에는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사과의 주체와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물론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가진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어 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즉 보수파 진영의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가해자였던 셈이었죠. 상대 진영인 민주당에서 탄핵을 이끌었던 사람이 당을 받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아무리 현재 당의 수장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의 한계성 때문에 그 대표성이 김종인에게는 없습니다. 당원의 손에 의해 뽑힌 사람도 아닌 김종인이 당을 대표해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일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종인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의 대상은 우파 지지층이 아닌 중도 좌파층이었습니다.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패륜적 행태를 지켜보며 보다 못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던 수많은 지지층들에 대한 사과와 미안함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또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4년 가까이 옥에 가두는 문정권의 잔인함에 대한 비판도 역시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고서 제주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을 수 없도록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데도 박 대통령은 마치 일반 자범처럼 혐의만으로 탄핵을 받고 수감됐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밝혀져 탄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탄핵으로 파면된 후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언론 기사와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 내용 짜집기 나열에 불과했고 촛불의 겁을 먹은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라는 비겁한 인민재판을 감행했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의 구속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백번양보의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일지라도 그게 징역 17년형을 받을 만한 죄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당신은 이 모든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사과를 한 것입니까?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해야 할 것은 좌파들과 손을 잡고 자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한 패륜적 정치 행위 아닙니까? 당시 새누리당 탄참파는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탄핵의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5월 대선을 치르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죠. 김종인은 바로 이 점을 어제 사과했어야만 했습니다. 어제 저는 사과 전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대여섯 번쯤은 읽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문에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과오 또는 비판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며칠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문구는 그 어디에서도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문재인은 공수처 관련 발언을 하며 노무현 때 공수처가 생겼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한동안 촛불, 국정농단 이런 단어 안 쓰다가 김종인 사과날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온 게 과연 우연일까요? 마치 사전에 서로 짜 맞추기라도 한 듯 말이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관련한 정치권 반응 강혜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의 사과문이 발표되자 당 안팎에서는 사과문에 따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과는 잘한 일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공감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간 예고했던 사과가 2차 탄핵이자 정치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수감은 당의 배신이나 가짜뉴스, 왜곡, 선동, 마녀사냥식 법 적용 등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단순하게 잘못으로만 치부했다며 고차원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푼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실컷 두드려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니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세모정국이라며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박 전 대통령을 탄핵 표결로 끌어내리던 바로 그 시간에 야당석에 앉아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 무슨 대신 사과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과 무효를 외치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도 즉각 성명을 내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국민기만 사과쇼는 야당 무용론 비판에 직면한 위기 돌파구에 불과하다며 김종인의 사과는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국민을 속이는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김종인 자신이 과거 2억 원이 넘는 불법 횡령을 했던 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등장시킨 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를 추켜 세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께 드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우리 당 출신 대통령들의 잘못과 우리 당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리빌딩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사과 기자회견장을 지키면서 우회적으로 지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현재 21대 국회는 180석을 훌쩍 넘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며 문재인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이런 의회 독재를 저지해야 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중립적 인사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스스로 만든 법을 법사위에서부터 본회의까지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고 훗날 역사에 두고두고 반민주적 악법의 대명사로 기록될 5.18 왜곡처벌법은 물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소수야당이 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동원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지연, 즉 필리버스터까지 강제로 저지당함으로써 의회 독재의 방점을 찍자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삼권 분립에 따른 민주주의의 보루가 아닌 일반 독재의 수족으로 변모한 21대 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
자, 과연 구호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각 책임제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국회를 해산 및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만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국회는 입법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3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하면 21대 국회의 기능은 정지됩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135조는 국회의원이 사퇴하려면 국회의장이나 의원들의 표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야당 의원 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의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사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도 박병석 의장이 이를 반려하거나 본회의에 회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만들 때까지는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의원직 총사퇴 등의 초강수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요즘 기분이 참 좋아 보이는 문재인이 공수처가 어떻게 독재와 연결이 되냐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어제였던 15일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박박 우겨댔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독립과 중립이 필요한 건 검찰보단 청와대이죠.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별개로 독립 좀 하고 행정부로서의 중립을 지킨 다음에 이런 말을 한다면 납득이 갈 텐데 그 어느 사안에 있어서도 중립을 절대 지키지 않는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많이 웃기네요. 또 문재인은 공수처가 어떻게 독재와 연결이 되냐고 했는데 공수처는 민주당이 독재 권력을 이용해 법을 통과시킨 것부터가 독재인 거고 공수처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부터가 독재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공수처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문재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문재인 네가 하는데 독재라는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겠죠. 독재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을 여당을 제외한 야당 몫으로만 꾸리고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을 문재인으로 정하면 됩니다. 문재인의 임대료 공정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은 편가르기 하는 게 취미인가 봅니다. 취미도 참 독특한 듯한데 문재인은 지난 14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 때문에 편가르기 논란이 나온 건데 이 말에 대체 공정이라는 말을 왜 끼워 넣은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건물로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아야 공정하다는 말인가요? 세금이 바닥나서 재난지원금 줄 돈이 떨어졌으니 건물 갖고 있는 임대인들이 희생해서 임차인들 사정 좀 봐달라라는 협박으로도 들립니다. 임대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인들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는 문재인.
이렇게 항상 이분법적 구분으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문재인의 이 말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자영업자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명 임대료 멈춤법 법안을 발의한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코로나를 막지 못한 책임, 임대인들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북한 공산당보다 못한 더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해괴망측한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이의 발언은 앞서 앵커가 전한 문재인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데 문재인이 공정을 발언한 바로 그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임대인이 영업금지 기간에 임대료를 못 받도록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잽싸게 발의했습니다. 마치 문재인의 주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사인 볼트 뺨을 후려치는 속도로 발의를 한 건데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주인이나 건물주인이 마음대로 전 월세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 월세 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정책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면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임대료 통제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시장 경제 원칙마저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세금은 쓰잘데기 없는 곳에다 써버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약하며 자본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미국 FDA 승인 나흘 만에 백신은 미 전역에 배포됐고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국은 잔뜩 들떠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미 보건당국은 내년 2월부터 일반인 접종도 시작하겠다며 이미 확보한 1억 회분의 추가로 1억 회분 공급을 화이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이자는 내년에 13억 회분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인데 성구매로 미국의 1억 회분, 유럽연합,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의 남은 12억 회분 대부분을 배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약을 추진 중인 화이자 백신 2천만 회분도 여기에는 포함이 됐지만 아직 계약서에 사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죠. 자, 때문에 선진국들이 추가 백신을 요구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 올 겨울은커녕 내년 겨울에도 백신을 구경도 못 해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K-방역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며 대대적 홍보를 했던 문 정권은 그동안 과연 어떤 준비를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K-방역 관련 예산을 보면 K-방역 홍보 관련 예산이 중증 환자 병상 확충 예산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권이 코로나와 관련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올해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은 총 1,19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K-방역 세계화 사업 내역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의 진단키트, 마스크와 같은 방역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외교부의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이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방역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각각 수십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자, 반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증 환자 긴급치료 병상 확충에는 300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 지원에는 각각 450억 원과 490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왜 백신 확보가 이렇게 늦어지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파행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였는데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16일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달라고 문재인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징계위 결정을 문재인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는 하겠지만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식물총장이 되고 마는데요. 어찌 보면 답을 정해놓고 징계위는 요식행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서 못하겠고 정권 수사 자초라는 목적은 달성해야 안전할 것 같고 때문에 정직 2개월이란 꼼수를 부린 것이죠. 윤 총장은 문재인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때문에 올해로 끝날 줄 알았던 논란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듯합니다. 어쨌든 청와대와 여권이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하고 윤 총장을 꼼짝 못하게 묶어놨지만 목적 달성을 하자마자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 변수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여권의 눈총을 받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권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익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펀드 부실 운영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공익감사는 300명 이상 국민 또는 3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중점 검사 대상은 금감원이 펀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했음에도 계속 펀드가 판매된 이유와 옵티머스 측에 유리한 정보를 건네준 적이 있는지 등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검사 때처럼 최재형 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이현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의 맞대결에서 45.8%를 얻어 김 총장 30.3%를 15.5%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또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총장의 양자 대결은 이 전 의원이 39.4%, 김 총장이 37.4%로 이 전 의원이 다소 앞섰지만 오차 범위 내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뻔뻔스럽게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신을 이을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어떤 정신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죠. 마치 박원순을 숭배하는 듯한 우상호의 발언에 야당은 과거 우상호의 룸살롱 사건을 거론하며 박 전 시장의 정신을 이을 적임자가 맞는 것 같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강혜국 기자가 고 박원순의 정신상태 못지않은 우상호의 발언을 전합니다. 어제였던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 당은 정체성과 정당성이 중요한 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그 민주화 진보 역사에 아무래도 제가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서울시의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어떤 맥을 잇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번 선거가 성 관련 문제로 치러지는 만큼 남성 후보가 불리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우상호는 여성이어서 다 무조건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다. 남성이어서 무조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 단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어도 같은 여성을 멸시하는 분이 있고 남성이어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건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냐. 아니라고 보세요. 지난 13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는 이후 계속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박 전 시장의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호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시장이 보여줬던 리더십을 우 의원에게 기대해도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박원순 시장님과 제가 갖고 있는 성향과 지향은 다르지 않다며 박원순 시장님의 혁신적인 정책 이런 것들은 꽤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잘 계승해서 발전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같은 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가 갑자기 돌아가신 시장님을 욕보이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저 세상에 가서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박원순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당 한 의원은 우상호 의원은 20년 전 5.18을 앞두고 단란주점에서 밤을 보내신 분이라며 박 전 시장의 뒤를 이을 적임자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는 2000년 5월 17일 김민석,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과 5.18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전라도 광주에서 세천년 NHK라는 룸카라오케를 찾아 여성 접대부를 대동하고 술자리를 가져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임수경 전 의원은 당시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우 의원이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 끌며 야 이년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라고 욕했다. 송영길 선배는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있었다고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 바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예비역단체인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남발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향구는 이날 성명에서 송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토론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을 갖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망언을 했다며 북한 핵 개발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은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했으면 다음 정부에 지켜줘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전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를 않아 버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김대중 정부가 했던 6.15 회담, 노무현 정부 14선언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다 부정해 버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믿고 핵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 항변하지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바마가 했던 것을 트럼프가 돼서 다 부정해 버리고 부시가 돼가지고 anything but 클린턴이 다 부정해 버리는데 뭘 믿고 미국을 믿고 미국 대통령의 사인을 믿고 자기들이 CVI들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컴플리틀리 완전하게 베리파이어블 증명 가능하도록 일리버서블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포기하려면 당신들도 약속한 것이 증명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줘야 미국 상원 하원이 트럼프나 부시나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미국 간에 했던 합의를 비준 동의를 해줘야 북한이 그걸 믿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4년만 되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버린 걸 믿고 어떻게 당신이라면 우리라면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어 송 의원은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이 장사표를 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우리가 먼저 도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향구는 또 유엔 군사령부는 족보 없는 조직이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등 송영길의 과거 논란이 된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자 미국으로부터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물론 특히 북한 인권 단체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을 말살하는 문재인과 집권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강혜국 기자가 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미국에 소리해 보낸 성명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조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의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 정부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김여정의 명백한 협박 외교에 굴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를 약해 보이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과 관여 정책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며 이는 국제관계와 안보를 실패로 이끄는 유화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당 의원 또한 지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바 있죠.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법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법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닙니다.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입니다. 미국 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한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찬 미국 변호사 또한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의 지지자들의 지배당하고 있다며 한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격한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 대학교 교수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짓밟았다며 문재인을 직접 대고 비판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의 한국 부분 평가의 제고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건 미국은 문재인의 집권 여당과는 달리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추진되던 시점부터 미국에서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진행된 도미니언 전자개표기 포렌식 예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에 사용된 이 장비는 의도적으로 다량의 오류를 일으켜 개표 판정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감사와 추적을 불가능하게 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정선거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렌식 감사를 진행한 보안업체 연합보안운영그룹은 예비보고서에서 도미니언 시스템은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표지 오류를 일으키며 전자투표지를 판정하도록 전송한다. 판정 과정에는 아무런 감시, 감독이나 투명성, 감사 추적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투표 사기, 선거 사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미시간에서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앤트림 카운티의 결과가 인증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렌식을 진행한 연합보안운영그룹 설립자 겸 보안 전문가 러셀 램스랜드 주니어는 MIT 공대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했으며 레이건 행정부 관료를 지냈습니다. 도미니언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간단한 조작으로 전체 투표를 바꿔버릴 수 있고 어떤 투표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A 후보에게 찍은 표를 지우고 B 후보 표로 바꿔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지아주 커피 카운티의 선거 감독관이 직접 개표 조작을 시연한 영상을 공개해 폭로한 바 있습니다. I think I want to vote for Jason Shaw. They didn't vote that ballot a while ago. There wasn't nothing there. I think we need to vote for him. And I'm going to complete it. Confirm ballot save, move to next ballot. Okay. So it pulls up the next ballot that needs to be adjudicated. So you made a vote for someone where someone did not vote. I did, didn't I? And you're the election supervisor? I'm the election supervisor. I am the person that sits and does the adjudication. Yes, sir. Go back to the Trump and Biden race and decide, since both are marked, you just count one of them and not count the other one? Can you decide? Let's see. Yep, sure can. I think I want to vote for Biden. Let's let Biden win this one. So what you put supersedes whatever. Uh-huh. So you But I decided this Al, he don't deserve no votes. Let's not let nobody vote for that. And complete. Okay. Well, here's another one. That's what we got from our discussion the other day. I don't think any votes need to vote on this ballot. Oh, wow. I think this really needs to be just a blank ballot. Complet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도미니언 전자투표기 포렌식 감사가 대규모 사기를 보여줬다며 도미니언 투표 장비는 전국적인 재앙이다, 압도적이었던 선거 결과를 바꿔버렸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날선 비판을 받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어제 15일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공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지난 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대표의 기소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이성윤 지검장이 갑작스레 출석을 거부하는 최 대표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고집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검사들의 주장은 지난 1월 최강욱에 대한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강욱 측 주장을 반박하며 나왔습니다. 공판 검사들은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직후 수사팀은 최강욱 대표의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과 수사팀 모두 최강욱의 기소 필요성을 밝혔지만 유독 이성윤 지검장만 최강욱의 추가 조사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결국 윤 총장의 지시로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3차장 정결로 최강욱을 기소했습니다. 이성윤이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조국과 최강욱 뒷일까지 수습하느라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바카스 한 병이라도 보내줘야겠습니다. 돈 아까워서 한 박스는 못 보내겠고 딱 한 병만요.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뉴스 마감 후에 편집 작업을 하다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속보가 나와 오늘 뉴스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정말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순순히 니네들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국민들께서 경고해 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